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모 그룹 대기업의 연구소 원가에 대해서 잘 그 전문가이신 분에게 스루풋 회계를 쉽게 설명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할 거지만은 예행 연습상으로 제가 현대 롭템 2023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으로 분석 및 예측하는 내용을 진행하면서 표준적 예제 그런 그 논리적인 것들을 떻게 해서 그 스루풋 회계로 산출해 내는지 제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그 입문 과정이나 뭐 이런 방송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해볼 생각인데요. 제가 설명을 하고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쉽게 설명할 능력이 없는 그런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라 하더라도 고수는 못 되는 거 아니냐라고 스스로 제 스스로를 평가절하해 주시기를 또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 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는 것은 계약 자산이 있는 경우에 제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개월간 1.2회전 했다 그러면은 매우 느린 거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 요 밑에 있는 거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입을 함에 있어서 대중소기업 B2B 거래에서 제조 원가는 납품 단가 계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얘기할 것을 제가 글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읽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구매를 함에 있어 가격 후려치기가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계약을 위한 견적서 제출을 함에 있어 제조 원가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해도 그대로 믿지를 않고 자신들도 힘이 드니 또 내 입장도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입장까지 들먹이면서 원가 절감을 해야 할 상황이므로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 이렇게 당하다 보면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그 제출하게 되는 유혹을 중소기업은 느끼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 구매를 상당히 오랜 기간 해 봤습니다. 가격을 깎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선임 선배들이 가격을 올려줘야 될 시기가 오면은 그 업무를 저한테 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경력이 좀 부족하니까 올려달라면 무조건 결제를 올려요. 물론 검토를 하죠. 그때는 뭐 구매할 때 제가 제조원가를 알았겠습니까?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올리는데 그 결제하시는 상관이 또 오나가 직접 그 구매 부서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에, 찌그리는 그 얼굴을 표시를 하면서 사인을 받아내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또 제가 하는 얘기가 또 틀린 말이 없거든요. 국제 원재적 가격이 올라서 이건 뭐 올려줘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딴 데 좀 알아봐. 뭐 이런 식으로 또 지지도 받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약간 사이드로 빠졌는데요. 그러나 납품 단가를 인상시켜 줄 수 있는 대기업의 담당자가 실질적 원가를 검토할 수 있는 실력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매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최저 원가를 또 공부를 했습니다. 민간 기업끼리 거래를 법으로 원재료 연동제를 거대 야당이 입법 통과시키는 제가 천박한이라는 용어를 좀 썼어요. 입법 활동들을 했던 거고 또 그게 하도급법에만 뭐 적용된다는 어쨌거나 그러는데
기사에서만 읽은 길입니다. 몇 프로 인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한다는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조금 변동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일일이 반영하기는 어려우니까 몇 프로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상호 협의할 수 있다. 하지만은 법이 보호를 해주니까 아, 이런 법이 있는 건데 야당이 추진한 그 법의 전제는 대기업은 악한 놈들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기업이 오히려 착한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소기업 협회장이 매우 좋아했다는 그런 사진도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반문을 해볼 수 있었어요. 이 직접은 아니고 이제 그 방송상으로. 그렇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납품 단가를 스스로 인하하겠다는 법은 없는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는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공장 가공비와 판매 관리비 등이 인플레로 많이 올라서 납품 단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 뻔합니다. 가격을 내리면은 뭐 마진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죠. 구매 담당이 제조 원가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많이들 알고 있겠죠. 가격 협상에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이제 스루풋 회계로 가보기로 합시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하여. 저는 스루풋 회계를 대한민국의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하라는 대의 명분으로 우리가 건전한 또 리즈너블한 그런 계약 단가가 형성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풋 회계를 얘기함에 있어서 스루풋 어카운팅, 스루풋 회계의 손익구조를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매출액은 뭐 원가 회계나 뭐나 똑같을 겁니다. 매출 1,000원이 됐어요. 근데 매출 재료비라고 표현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수량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원재료 가격만입니다. 매출 원가가 아니고 그게 500원이었다면은 스루풋은 500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빼기 매출 재료비가 되겠죠. 여기 나온 대로. 그리고 현장 운영 비용, 제조 원가 속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가공비, 그 다음에 본사의 판매 관리비, 이 두 가지 200원, 100원 합친 게 운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3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스루풋 500원에서 운영 비용 300원 빼면은 이것이 스루풋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루풋률을 우리는 올려야 됩니다. 이익이 많이 남고자 한다 그러면은 스루풋률이 50%죠. 500원 남았으니까. 그리고 TOE 생산성이라는 것은 T 나누기 OE, 스루풋 나누기 운영비용, 요게 1.67입니다. 67이면은 일반 제조업이 1.2만 되더라도 뭐 괜찮다 그러는 거거든요. 1.67이면은 매우 이익이 많이 남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루풋 회계는 유대인 양자 물리학 박사인 골드렛 박사에 의해서 창시되었습니다. 이걸 배우면서 저는 필이 꽂혔죠. 그 스루풋 매니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매출 빼기 매출 재료비, 이거 너무나 단순한 거죠. 매출원가 몰라도 되니까. 그래서 매출 재료비를 매출 변동비라고도 얘기하고 서비스업에서는 이제 변동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매출량에 비례하는 변동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조 원가 회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매출 재료비를 산출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그래서 되었습니다. 만약에 스루풋 회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는 쉽게 산출될 수 있을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만약에 스루풋 회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은 저의 그 분석하는 노하우는 폐기돼야 되겠죠. 제거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 프로그램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원가 세계가 회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에, 그, 우선 이 생산 재료비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재료비를 알아야 매출 재료비를 산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산 재료비를 파악하려면은 그 다음에 최저 원가를 또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매출 재료비 산식은 생각해냈어요. 냈는데 그러나 생산 재료비를 모르니까 또 생산 재료비는 제조 원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비공개되니까 그게 더 이상 연구가 안 됐었습니다. 이게 장애물이었던 건데요.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조직에 있을 때 아, 제조 원가를 좀 보자 하는데 회계 격리 쪽에서 대단히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비밀이기 때문에 재무 쪽으로 해서 최고 경영자까지. 그래서 이제 감사실에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좀 보여달라 했더니 안 보여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최저 원가를 봤는데 좀 복잡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최저 원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현대 로템의 이제 그 원가 회계 손익계산서입니다. 어, 제조 원가를 아까 이 산출해 낼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생산자비는 제조 원가 내역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원가 회계는 매출에서 이제 매출 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를 뺀 게 이제 원가 회계 영업이익이 되겠죠. 현대 로템이 상반기 중에 전년 상반기보다 53%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은 15.6% 증가했지만은 재고 자산은 여기다가 미리 표현을 제가 해 놓습니다. 13.3% 감소한 것으로. 자, 매출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겠냐? 감소가 될 수 있겠죠. 생산을 추가로 안 하면 있는 재고에서 파는 거니까 재고가 감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손익에서는 제조 원가를 알 수가 없죠. 이 손익계산서만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은 매출 원가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한 제조 원가는 외관법에 의해서 2003년에 비공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제조 원가 빼기 기말재고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매출 원가는 아는데 제조 원가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역산식으로 제가 이 산식을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거 정도면 그 중학교 산수 정도 하면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제조 원가는 기말재고에다가 매출 원가를 더해서 기초재고를 뺍니다.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매출원가가 앞에 오고 기말재고하고 기초재고를 표현하면은 요게 가로로 하면 이게 또 순서가 바뀌게 되겠죠. 이건 다음 장 정도에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식을 만들어서 제가 제조원가를 까지는 제가 산출해 냈어요. 그러나 실제 제조 원가하고는 또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타계정 대체 및 관세 환급 등등 이 원재료에서 그 관세 환급 받은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제조 원가에서 다 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러나 스루포트 회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제조 원가를 가지고도 충분히 수렴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논리적으로 더 설명은 못해도 분석 경험상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를 증명하는 데는 이 산식으로도 이상은 없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재고자산 기말재고 및 기초재고 내역을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무제표에는 그 내역이 없죠. 전체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 전체 금액만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은 알 수 없는데 그 내역은 상장 회사인 경우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의 재고자산 명세를 제가 이제 요거는 표를 작성한 거예요. 따로따로 돼 있는 거를 2023년도분하고 2022년도분 상반기, 요게 이제 상반기 말 재고고 요거는 2022년 말 재고가 되겠죠. 요거 이가 2023년도 입장에서는 기초 재고가 되고 요게 기말 재고가 되겠죠. 그러면은 WCAI라는 게 제공품과 반제품의 가공비가 배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 원가 계산하면 재료비 더하기 이 가공비거든요. 제조 원가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제공품에도 예를 들어서 그 재료비가 얼마였는데 현재 제공품이 얼마 있다 그러면 가공비를 제품에는 100% 반영하지만 제공품에는 우선 제가 알기로는 공정이 첫 공정에 있든지 끝 공정에 있든지 그냥 에버리지 평균 중간에 있다고 봐서 가공비 50%만 대부분 제공품에 애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 원가라 하더라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 정확히 이 총계를 내려고 그러면은 자, 그 앞선 공정에 있는 제공품 수량은 얼마고 중간 공정에 있는 수량은 얼마고 그다음에 제품이 나오기 그 전 그 후기 공정에는 또 얼마 정도 제공품이 있으니까 각각 그 가공 비율이 이 애드가 되어 있는 게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총합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회계하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회계하시는 분한테 솔직히 물었어요. 제공품 어떻게 평가해요? 그랬더니 가공비 그냥 곱하기 50% 그냥 더 해버려. 아마 많은 기업들이 제공품에는 이 제공품의 가치는 원재료비에다가 가공비 50% 때려 넣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림셈이 대충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고 반제품이라는 게 2022년도에는 없는데 갑자기 2022년 말에 470억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런 게 또 좀 특이한 점입니다. 현대 로템이. 그래서 이 WCAI 이 원어는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인데 요게 이제 483억 원이거나 크게 줄었죠. 일반적으로 재고들이 그 매출이 증가하면은 재고도 증가하는데 현대 로템은 재고를 줄였습니다. 스루프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일입니다. 원가 회계는 에, 기대만큼 영업이익은 안 나오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까지만 표현하면은 이해하는 샘플로 괜찮은데 샘플을 잡다 보니까 계약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회계 원칙 그 KIFRS 1115에 의해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그 제공품하고 개념이 좀 틀리는데요. 어, 지금 뭐 공정 중에 있는데 아직 청구는 못했어도 그게 수익으로 완전히 완납을 해야 여기 제품은 없죠. 현대 로템은 만들자마자 다 넘기는 거니까 탱크도 그렇고 전차도 그렇고 철도 차량도 그렇고 폴란드 수출을 또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은 바로 재고는 없습니다. 다 100% 수주 생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계약자산이라고 그러고 건설업에서는 미천공공사라고 하는데 이게 1389억 원이나 크게 줄었어요. 줄은 만큼 그 매출 인식은 더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지. 이미 했던 거니까 그냥 준 거만입니다. 재고가 준 거. 그래서 이거를 이 한국 회계 기준은 세미나 때 이걸 배우려고 뭐 많이들 오는 사람이 공인 회계사분들이 오는데 제가 세미나 신청을 해가지고 벌써 한 7, 8년이나 지난 얘기 같은데 그때 가서 KIFRS 새로운 회계 기준 이런 것을 그 한국 회계 기준원에 가서 그 학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현대중공업 경리부장도 왔었고 그 발표자로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도 왔고 그랬는데 제가 모르니까 생뚱맞은 질문들을 좀 몇 개 했어요. 근데 그래서 또 배운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가서 회계 세미나를 하는데 회계 기준 세미나를 하는데 가서 저는 그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도전 정신으로 해봤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WCAI로 안 하고 전체 재고자산, 여기 전체 재고자산은 283억 분이 줄질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WCAI는 483억인데, WCAI를 표준으로 하지 않으면 매출원가가 왜곡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WCAI가 아닌 전체 재고자산을 표준으로 하는 기업은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광의적으로는 이것도 분식회계라고 정의해야 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그 원재료들도 그 상승하게 돼 있죠. 원가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입니다. 아직 미실현 이익을 이익이 난 것처럼 결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 매, 그 매출원가 그 산식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계약 자산을 그래서 저는 그 포괄 제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 뭐 1조 2천억이나 되는데 이걸 그냥 제공품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 개념상으로 매출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로서는 스루풋 관점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포괄 제공을 바로 봐야 되겠다. 이 계약 자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약 부채라는 것도 있고 좀 이 지금 그 설명하는 취지에는 좀 맞지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제조원가 총액을 산출했어도 여전히 생산에 투입된 생산재료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재고자산 명세를 가지고 재고 증감을 가지고 총 제조 비용을 제조 원가라고 그냥 얘기해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제공품 가지고 또 뭐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냥 퉁 쳐서 그냥 총 제조 비용이나 제조 원가나 같은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제조 비용은 제가 산출을 했는데 이게 생산 재료비를 뭐 제조 원가를 보지 않는 한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연구하는 거를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거의 10년 정도는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매출 재료비 산식은 미리 구상을 해 놓은 게 있죠. 자, 생산 재료비만 제가 안 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니까 총 제조 비용분의 매출 원가. 그러니까 제조 원가분의 매출 원가죠.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생산 수량분의 매출 수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투입 재료비, 생산 재료비 곱하기 매출 수량을 하고 나누기 생산 수량을 하면은 그게 매출 재료비다 이런 얘기죠. 요 산식 하나만 알아도 스루풋로 전환하는 데는 아주 그 핵심적인 그 산식이 되겠죠. 그러나 생산 재료비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이 예제 창조 연구, 창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의 그 발명 특허 같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0여 년 제가 중단했었습니다. 딴 거 하냐고. 그런데 이 컨설팅 한다든지 생산 경영 등으로 또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경영 컨설팅 하나더라도 회계에 다들 막히더라고요. 제가 조금 그 소양이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하는 것도 있고 해서 다시 연구 좀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희망을 찾게 된 것이 상장사 주석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 공개. 요것이 이제 그 힌트를 줬습니다. 이 힌트를 준 사람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제조 원가 그 공개가 안 되더라도 알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뭔데? 라고까지 얘기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라고 목에 힘주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석을 저도 훑어봐가지고 뭘까 하는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였어요. 아,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현대 로템인 경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MC하고 OE는 제가 디커플링을 한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 하듯이 이 제조 원가를 저는 이 MC, 메터리얼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해가지고 요걸 일단 디커플링을 일단 하는데, 여기 그 현대로템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표현을 플러스로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등 메이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고자 했다는 것이 생산 재료비인데 거꾸로 메이백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생산 재료비 어차피 모르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여기서 또 막힐 거냐. 그러니까 이 비성분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WCAI로 했을 경우에는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표시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 배기 표준이죠. 거기다가 총 제조 비용은 이 운영 비용에서 이제 가공비를 도출해내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이거는 두 개 합산한 겁니다. 이게 매출 원가하고 이 판매 관리비를. 이게 운영 비용에는 이게 판매 관리비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은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비인데, 비성분은 원재료 등 매입액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WCAI가 아닌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업체의 주장인즉슨 매출원가 산출에는 이상이 없다. 왜냐하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원재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재료 재고가 증가할 경우 매출 원가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매출이익을 증가시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WCAI 표준적 모델은 KG 고려 아연 모델을 보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 아연의 모델을 보면은 비성분을 찾으면은 아주 이 투명 회계의 모범적인 그런 공시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얘기하면 제조 원가란 것은 기말 재고에다가 매출 원가를 더한 다음에 기초 재고를 빼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은 매출 원가에다가 재고 자산의 변동액인데 기초 재고에서 기말 재고를 빼는 거죠. 이렇게 가로 열고로 하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초 재고에서 기말 재고를 빼니까 기말 재고가 줄었을 때는 기초 재고가 많으니까 여기에서처럼 플러스로 표현이 되죠.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재고자산 명세는 기말에서 기초를 빼기 때문에 재고자산 명세에는 마이너스, 재고가 줄었다 증가했다 이걸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기말에서 기초를 뺐죠. 그러나 제조 원가를 산출하는 데는 매출 원가에서 더하기 가로 열고 기초 재고에서 기말 재고 이거를 비성분에 표시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제가 정한 게 아니죠. 그 공시 표준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플러스면은 이게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매입액인데 일단 이게 두 가지 합친 것을 저는 MC Material Cost라고 해가지고 이 경우 8.3%가 전년보다 감소를 했어요. 어, 그 참고로 재고자산 명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겠죠. 요건 이제 구두로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생산 재료비 아직 못 구했어요.
목구에도 그냥 간다 이거예요. 매입액을 생산 재료비로 그냥 간주하든 말든 일단 원재료 금액이 나왔으니까 6,585억 원 그대로 가져가자 라고 분석을 좀 진행해 보기로 하죠. 그렇게 하고 이 운영 비용이 여기 나왔습니다. 8,598억 원. 여기에서 판매 관리비를 뺍니다. 그게 제조 원가 내역은 모르지만은 7,702억 원의 가공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제조 비용은 제가 아까 위에 산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뽑아냈죠. 뽑아냈기 때문에 이거 비율을 산출해 보면은 가공 비율이 61%로 거의 뭐 19%나 뛰었어요. 그리고 재료 비율은 그 똑같은 비율로 내렸죠. 이거로 봐가지고는 이 그 현대 로템이 그 이 물건을 만드는데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 어, 아마 쇠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무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철도 차량을 만들고 하는데 스테인리스 가격이라든지 이 철강제 가격 또 뭐 엔진 가격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만큼 내려갈 수 있느냐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도 다 적용되는 게 증명돼야 또그 좋은 샘플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가공 비율이 중요한 것임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가공 비율까지 제가 계산해 낸 거죠. 그래서 2023년도 현대로템의 가공 비율은 매우 증가했고 재료비는 크게 떨어졌다는 것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또 그 제조 원가란 것은 이런 거 역산해서 풀이해내는 것보다는 제일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 생산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죠. 너무나 단순한 것이지만 비공개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산으로 풀이해가는 방법 이렇게 이 진행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 이제 돼가지고 어, 제조원가 회계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스르프 관점에서 총 제조 비용을 뽑은 내용은 1조 2,600억 분이 안 되는데 회사가 그 제시한 총 방법대로 그이 비성분 내용대로 아까 그 B 더하기 C 대비 가공비를 더하면은 갭이 1,589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이 P가 회사에서 그 제시한 비성분의 그이 생산 재료비인데요. B 더하기 C인데 그 C는 없었습니다. 상품이 있을 경우에 쓰는 거지만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스르풋을 하면서 메타리얼 코스트 생산 재료비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는 총 제조 비용에서 그 이 가공비를 뺀 게 재료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갭도 역시 총 제재금 갭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한 경우로 계약 자산을 그 포괄 제공으로 받기 때문에 이 포괄 제공의 증감액을 빼버리면은 200억 차이가 나오죠. 최종 200억 차이가 나옵니다. 이 200억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WCAA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감, 제가 재고 자산 명세에 의해서 뽑은 금액이 483억 원이 줄었죠. 그런데 이제 비성분 쪽에서는 283원 원 줄었다고 했다 이게요. 그럼 차이가 200억인데 위의 내용들하고 금액이 같아지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3번에다가 제가 BWCAI 증감액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로템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BWCI 증가액 200억만큼 매출원가를 감소시켜 재고의 증가는 이게 증가니까 기말 재고를 빼죠. 이렇게 되니까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부풀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돼서 실제 손익하고는 아니다, 부풀려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WCAI가 100%전 기업에 적용돼야 될 표준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가 200년 이상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표준화가 덜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표준화 시켜야죠. 원가 회계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재고 흐름을 이렇게 흐름으로 이 기말재고, 기초재고, 기말재고만 표현할 게 아니고, 이렇게 입고 금액이 얼마였고 출고 금액이 없고 타계정 대체가 얼마고, 여기다가 이제 이 평가 손실, 저는 안 하는 거를 이동평균법으로 하는데 무슨 시가평가를 하고 자빠졌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회계 기준에 뭐 그걸 하라니까 또 뭐 복잡하게 만들면 또 이제 먹거리가 생기는 거, 자기네들은 일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회계쟁이들이. 그러니까 뭐 회계 기준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런 거로 해서 남들이 이 들어오기 어려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벽을 쌓는 거. 이런 걸 하죠. 남들이 이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회계쟁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 손익계산은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쉽게 손익계산을 해낼 수 있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고, 손익 내용을 알아야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할 거 아니냐. 우리나라 손익계산서 나오는데 원가 계산하다 보면은 지금 이 상반기 것도 8월 중순이나 돼서나 나왔거든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저기 매출액에서 그 매출 재료비 빼면은 금방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매출 원가라는 걸 가지고 원가 회계 가지고 무슨 뭐 재고가 증가했고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재고 자산 평가를 하고 뭐 이래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시간 걸리게 만들고, 뭐 이래 가지고 회계쟁이들이 먹거리 만들어서 공인회계사 애들도 먹고 사는데 기여를 하고, 이 판이다 이거죠, 이 회계. 그래서 사람들이 회계쟁이들은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상하게 회계하는 사람들은 쪼잔한 놈들이라는 둥 뭐 이따위 소리들을 하는데, 회계가 왜 쪼잔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좀 사이드로 또 빠졌긴 빠졌네요. 3단계로서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도 저는 비교를 합니다. 이거를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942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283억 원이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659억 원의 재고가 어디서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타계정에서 뭔가 대체가 됐어요. 그렇게 되는데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659억 원이. 그래서 이 주석 내용을 훑어가지고, 물론 이제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교환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659억 원이 들어온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 갭을 보면은 딱 떨어지는데, 작년도 상반기에는 5억 8,900만 원이 계속 남아 있다 이게요.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손실액이에요.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으면 현금 흐름표상에 이렇게 표현된 게 마이너스,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최종적으로 전년도 거는 맞는데 올해 5,300만 원이 틀린다는 것은 그 반제품 변동을 함에 있어서 요 평가 손실 환입액을 반영을 못 해가지고 659억 원이 여기서 5,300만 원 깠어야 된다. 요것도 이제 에라를 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무슨 수사관처럼 방대한 주석 내용을 훑어 단서 찾기를 하게 만듭니다. 물론 검색 기능으로 했지만, 그러나 교환 계획이란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하고 교환 계약을 한 건지, 나중에 만들면 그걸 갖다 줘야 되는 건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 금액을 적용하면 재료가 나와야 하는데 재고자산 평가손실액만큼 차이가, 요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부인하게 되면은 전년도도 부인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참고적으로 계약자산의 증감액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것은 그 대손상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손상각이라는 것이 그 계약자산의 대손상각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건 없고 일반적으로 매출채권하고 같이 돼 있는 대손상각 충당 뭐 이런 쪽으로 금액이 나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7억 5백만 원인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자관 대손 충당액으로 대손 생각을 좀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비합리적인 게 이 계약자산이라는 게 미청구 공사 성격이거든요. 아직 청구도 하지 않은 놈한테 무슨 돈을 못 받았다고 대손상각을 해버리느냐. 이게 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 일치하는 금액을 찾은 데가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중공업을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이 숫자 가지고 장난질 안 한다 이게 현대중공업은. 그래서 고맙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고려 아연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에, 뭐 현대 자동차도 있는데 조금 뭐 좀 부족한 데가 많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산 재료비까지 이제 아까 알게 됐잖아요. 생산 재료비라는 게 총 제조 비용에서 운영 비용 빼는 것을 제가 그전에는 착상을 못했어요. 재료비만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산 재료비를 어떻게 구하는데 방법이 안 나오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나 몰라요. 총 제조 비용에서 운영 비용 아니 가공비를 빼면 되는데 가공비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매출 재료, 아니, 그 생산 재료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산 재료비를 알게 됐으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매출원가하고 나누기 총 제조 비용 하면 그게 이제야 매출 재료비가 나왔다. 자,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제가 원래 IQ 두 자리 정도뿐이 안 되고 IQ 두 자리 간신히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펜하우머나 이런 분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또 이 사실 스루프텍에는 그이 오펜하이머처럼 양자 물리학 박사인 고드레 박사가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논리력으로 그다그 물리학을 하시는 고난도의 그 논리력이 필요한 학문인데 수학 능력도 엄청 고등 수학을 해야 되는 그런 학문이죠. 우리로서는 전혀 따라갈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분이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고 쉬운 스루프 회계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쉬우니까 이 기존의 그 이 진입장벽을 원가 회계 세력들이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고 폄하를 하고 있는 거죠. 원가 회계를 처음 만든 사람은 아마 그 사람도 천재였을 겁니다. 그러나 200년이 산업사회가 200년이 거의 지났어요. 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요즘에 중국이 무슨 공산주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공산주의는 맞긴 맞는데 경제 돌아가는 것은 다 자본주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원가 회계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에 대항해서 일개 그 물리학 박사인 볼드랩 박사가 야 스루프트 회계라고 단순하게 하면 되잖아. 판매한 거에 대한 재료비만 빼야지 무슨 매출원가를 미쳤다고 만들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 생산하면 다 팔렸으니까 제품의 그 가격을 만드는데 우리가 들어간 비용, 원가 절감 필요 없이 다 해서 거기다 마진 얼마 붙이는 거다. 이런 그 인간 원가 회계는 독과점 업체의 놀로,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 T 자동차를 만들었을 그 당시 또 두퐁 이런 데가 처음에 한 200여 년 전에 100여 년 전이나
그 당시 만들었을 때 독과점 업체의 논리지 이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만들어도 다 팔릴 수 있으니까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품종 소량 시대에 안 팔리는 거는 폐기해야 되니까 재고가 증가했다고 해서 이익이 나는 손익계산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골드랩 박사는 매출량에 비례한 재료비만 빼. 그래서 아까 그 매출 재료비 생산 재료비에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매출 재료비는 23.5%나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갭이 39%나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로 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도 차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서로포트 회계 손익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랜덤에서 샘플을 잡았지만은 독특하게 이게 원재료 가격이 대폭 한 39%까지 내려가는 사례는 분석을 하면서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루펀이 58.7% 금액상 증가했고 스루펀율 이건 마진율로 보면은 17.7%나 상승했습니다. 운영 비용이 또 많이 증가했네요. 40.6%. 임금도 올려줬을 거고 여러 가지 비용이 그건 뒷장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생산성이 0.14포인트 아마 그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14% 상승했고 영업이익이 2166억 원이 됐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1136억 원의 이익이 더 났습니다. 이건 뭐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자산이 1000억 이상 가까이 감소했죠. 그리고 그 WCA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도 400매덕인가 감소를 했죠. 그 감소한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 얘기 되는데 이것을 제가 입증을 해야 이게 정확하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스루프트 회계가 그렇구나 라고 박수를 쳐줄 거 아니겠냐 이게요. 그래서 그거 증명을 해야죠. 제가 이런 산식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증명을 해보면은 슬픈 영업이익은 2166억 원이고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1030억 원이니까 1136억 원의 차이가 있다. 이게 맞냐? 그러면은 가공비 배부재고 자산 증가액이 1800 아니 줄어든 게 1873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아까 가공 비율이 중요한 변수라 그랬죠. 61%가 됐습니다. 이걸 곱한 금액이 1136억 원이 됩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정확하다. 스루풋 이익은 실질적으로 1000억 이상 1135억 원이 실질적으로는 더 이익이 난 거다. 그러나 원가 회계에는 이익이 적게 난 거로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른 또 증거는 없어? 다른 증거도 한번 찾아봐. 그러면 또 이걸 또 끙끙거리고 해보면은 스루픈 매출 재료비가 아까 그 산식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그 생산 재료비 곱하기 제조 원가분의 매출 원가. 그러면 그게 5,732억 원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 비성분에서 그 MC라고 제가 표현한 거 있죠. 그 거기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 그다음에 그 원재료 매입액 그 합한 게 이제 MC 메터리얼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차이액이 또한 1135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이 원가 회계가 1135억 원만큼 분식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원가 회계 자체가 분식 회계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분식 회계를 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원가 회계가 분식 회계를 유도한다. 그 회계쟁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원가 회계가 걔가 잘못됐던 거다. 그래서 당신이 분식 회계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2023년 상반기 차이가 심한 것은
비연금 성격의 반제품의 신규 발생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봅니다. 논리적으로 더 추적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직관이 더 중요한 거죠. 그거 반제품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재고가 생겨가지고 그 재고가 또 크게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 매입 가격보다도 반제품이 구체적으로는 뭔지 몰라도 그게 어디서 대체돼서 들어와가지고 그것 땜시 이 원재료 가격이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비가 내려갔다. 뭐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느낌 같은 느낌이 오는 거죠. 그거를 또 입증을 해봐라 그러면은 지난한 그 또 과정을 또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좀 추적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돈 받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소주라도 한 잔 얻어먹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돈 받고 한다는 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해봐야 되겠지만 IQ 두 자리 간신히 넘은 사람이 그것도 찾아내려면은 어쨌든 그 이 반제품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그것만큼은 현실일 겁니다.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하고 한 세 가지만 추렸어요. 인건비가 189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6.2%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직원 수가 350명 증원했어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들을 신입사원들이 들어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봉이 1억 원 수준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은 보통 1억 원 수준이 됩니다. 평균 임금이. 중견기업이 한 8천만 원 선, 그리고 중소기업이 한 7천이나 6천, 소기업이 한 5천 정도. 그래서 한 5천 정도 받아야 결혼할 수 있는 수준 정도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러니까 대기업과 그 소기업의 차이는 더블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가 그 소득 격차가 심하죠. 그래서 윤 대통령도 중산층을 어떻게 좀 강화해야 되지 않냐.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도 중산층을 강화해서 재선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랬는데 자본주의에서 중산층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보수 세력을 잇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놈들만 저 성 안에 살고 서양식의 사고방식은 성은 귀족들이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성막 백성들은 천민계급으로서 농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길 바란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많아서 상인계급이라든지 그게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 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 세력들이 이제 옛날에 귀족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보를 그 귀족 양반 그 세력을 미워하던 그 타겟을 그 이 좌파들이 그 대기업 그거로 이제 그 적을 돌린 거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밑바닥 인생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게 마르크스 그 아저씨의 이 유토피아적인 그러나 디스토피아를 결국 만들어낸 뭐 갑자기 또 사이드로 빠지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된다 이게요. 어쨌든 외주 가공비 좀 줄였습니다. 직영 이렇게 인원이 들어왔으니까 직영으로도 많이 좀 했겠죠. 그 현장 설치비라는 게 엄청 많이 증가했네요. 142.8%. 그 전차 같은 거는 현장 맞춤은 아니겠죠. 아마 그 철도 차량이 현장 맞춤일 것 같아요. 레일 위에서 뭐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큰 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어디 운송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 그 어느 정도 모듈로 만들어 놓고 레일 위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걸 현장 설치비라는 독특한 그런 계정이 있네요. 여기까지 해서 경영평가지표를 보면은 그 WC라는데 이게 그 계약자산 포함입니다. 1.2회전. 그래도 전년보다는 상승했어요. 수르풋률 17.73% 상승했고요. 요렇게 그 순방향으로 그 변동이 되면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투명한 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인데 상승을
요걸 제가 못 지었네요. 역방향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는 것으로 임팩트라는 것은 이제 미래 가치라고 제가 하는데 한 109.9%가 상승했고요. 투자 자본 이익률 ROI 11.1%로서 7.9% 상승했습니다. 돈을 꽤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를 잡음면으로 얘기하면은 투명 회계 과정에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으면은 매입 가격 하락과 그다음에 스루프율 상승, 판매 가격 상승 이렇게 역방향의 입증을 해야 된다. 어떤 기업이든 이렇게 그 사분면적인 측면에서 다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이게 레일 부분, 철도 부분만 있어요. 근데 그 스테인리스 가격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걸 보수적으로 가격을 내렸다고. 그래서 방위 산업 부분은 또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니까 이 사업 부분 매출액에서 그 레일 솔루션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판매 비율이 46%뿐이 안 되거든요. 그 레일 솔루션 제품 가격이 49.5% 크게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46%니까 22.8%가 이익이 늘었다. 그러니까 레일 부분만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그 입증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매 가격은 상승 추론이었고 레일 부분 크게 판매 가격이 상승했지만 방위 부분도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폴란드 그 수출 때문에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꽤 오랜 시간 걸리는데 1시간 코스의 그 강의 같긴 합니다만은 원가 회계 개념으로 매출 원가도 갭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 200억 그 차이가 있죠. 이렇게 되는데 3조 2천억 정도 할 것 같다. 이 경우 한 1600억 이익이 난다. 왜냐? 재고가 감소하면은 계획보다는 이익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계약 자산 그 진행 중인 거 공정을 좀 3%라도 빨리 끝내 가지고 하면은 2천억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 중인 거 빨리빨리 좀 끝내자. 작업 시간을. 근데 거꾸로 주는 게 아니고 재고가 13%또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1600억이 이익이 난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이게 이런 게 바로 분식회계 아니겠어요? 분식이 뭐 다른 게 분식입니까? 원가 회계 자체가 저는 광의적으로 봐서는 분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르프 관점에서는 3조 2,500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보다 500억 원 더 비싸게 나옵니다. 이걸 단가 계약이라고 본다면은 325만 원에 5만 원 비싸게 납품을 해야 됩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그런데 이거보다도 좀 더 돈을 더 벌어보자. 그래서 그 2.5회전 한다는 얘기는 현재 계약 자산을 빨리빨리 공사를 끝내가지고 5.1%도 노력을 못 하겠냐. 그래서 매출이 3조 4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4,900억 정도 이익이 날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4분면에서 어디에 해당하냐 그러면 재고가 감소했을 때 해당하는데 스루풋 회계에는 재고 회전율 상승으로 이익이 증가했죠. 아까 그 재고 회전율이 0.9회전에서 1.2회전 증가를 했고요. 판매 예가는 원가해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프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디프레이션이 시작이 한국도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스루풋 회계 관점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판매 가격을 결정해서 설득을 할 수 있으면은 디프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 납품 단가라 하더라도 야 원가 회계보다 더 놀려받아야 그게 정상이야 라는 말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원가 회계에 그 중독되어 있고 세뇌되어 있는 방위산업청 사람들이 또 뭐 본다면은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 가지고 무슨 얘기요? 그 아까 320만 원 그거로 해 더 깎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스루풋 월드 오더라고 해서 신세계 질서라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뉴 월드 오더라고. 이거는 이제 뉴 월드 오더가 아니고 스루풋 월드 오더, 스루풋 세계 질서라고 저는 하는데, 요거 좀 해보고 싶은 얘기예요. 조직 경험상 누구도 새로운 일을 더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농후하다. 물류는 원재료미 제품 모두를 취급하는 조직이다. 충분히 원가 회계를 몰라도 중요한 스루프까지는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매출 재료비니까 원재료 가격 알죠? 제품 가격 알죠? 어, 영업한테 다 데이터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생산한테도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원재료는 또 물류가 생산한테 준단 말이죠. 제품은 만들어서 또 물류한테 주고, 영업은 판매하면 또 물건은 또 출하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 중간에 물류가 있죠. 충분히 이 스루프까지 계산해 낼 수 있을 거다. 거기다가 회계한테 운영 비용만 받아내면은 손익계산서까지 아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 손익계산까지 만들어져서 영업의 부분은 야 재무회계 하는 애들이 해. 예, 기타 영업이익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니들이 전문이니까 그걸 해. 그러니까 영업이익까지는 물류에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스루프까지만 구해서 주라. 그럼 나머지는 격리가 다 회계가 다 그 저기 뭐 ERP 뭐 이런 거로 다 정리가 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에, 그 운영 비용은 오늘이 말일이 되면은 내일이면은 나오죠. 이미 다 집행된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 그 계산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결산도 일찍 끝나고 의사결정도 빨리빨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류 쪽에서 오늘이 말일이라 그러면 내일 바로 그냥 그 스루프를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회계한테 야 그 저기 개지고 와 개지고 와 그 저기 가공비, 가공비만 줘. 그리고 이제 그 운영비용, 그죠, 판매 관리비, 그건 뭐 격리는 다 통하니까, 회계 쪽은 또 ERP 잘 돼 있으니까 공장에서도 그 다 그 검색이 가능하게 이렇게 오픈해서 이 접근 코드를 주면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래 전쟁은 로지스틱 물류 병참을 잘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시간 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더 짧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실제 기술연구소 분들한테 원가 전문가인데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다른 측면도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주가는 3750원이고요. 외국인 지분율 11.8%고, 이것은 이제 그 부식회계에 대한 반증, 논리를 좀 도표로서 이해하기 좋게 도표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1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